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도 양대 시장이 엇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2%까지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931선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부분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12월 미국 금리 인하는 이제는 될 것 같고 거기다가 AI 버블론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제는 또 엔비디아보다 구글을 또 TPU 측면에서 더 봐야 할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구글의 그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AI 버블 논란 자체는 조금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내년에도 AI 공급 측면에서 그렇고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이클 자체는 저희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많이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를 단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100% 비용 공제를 첫 해년도에 해주겠다라는 그런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올해 7월 달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오라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뭐 오픈 AI하고 협력해서 데이터 센터 증설하겠다라고 한 발표들이 9월부터 시작돼서 10월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 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많이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저희는 내년에도 이런 사이클,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괜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오픈 AI가 급격하게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계약을, 공급 계약을 맺었던 그 이면에는 챗GPT 액티브 유저 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었어요.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액티브 유저 수가 한 3, 4억 명대였거든요. 근데 요게 8월 기준으로 8억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억 명, 그러니까 2배 정도가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급증을 하다 보니까 오픈 AI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수요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샘 알트만이 나와서 지브리 사진 제발 그만 좀 만드세요 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9월 달에 공급 계약을 맺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됐으면서 그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반도체 D램 스팟 가격 자체가 이렇게 쓱 오르면서 2026년 순이익 전망치도 동반해서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올해까지의 스토리고 그런 모멘텀 자체는 저희는 내년에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요 오픈 AI보다는 저희는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클로드라고 하는 그 기업 쪽에서 많이 쓰는 AI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코딩이라든지 B2B 쪽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AI인데 코딩을 좀 특화되다 보니까 기업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 기업이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뭐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런 AI를 이제 코딩은 AI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요 추세 자체가 내년에 계속 되면은 요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내년에도 엔트로픽도 우리도 데이터 센터 더 필요하다. 클라우드 공급 계약 더 맺어야 된다. 요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AI 관련해서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에 관련된 종목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건 사실입니다만 내년에도 AI 캐펙스 사이클 자체는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AI 인프라 관련된 업종,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는 여전히 유망하다, 꾸준한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AI 사이클 자체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AI 사이클 안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거 보안주 관련돼서 뭐 AI가 되면은 보안 역시 저희는 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보안주도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그런 업종도 아직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피지컬 AI 대표주가 뭐냐 하면 사실 뭐 이렇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AI 산업의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 있을 텐데 아직 부각받지 못했던 그런 업종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도 좀 봐야 된다. 네. 지금 하단에 나가는 걸 보니까 자동차, ESS, 인터넷 그래서 주목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미국에는 좀 나왔어요. 네. AI 관련해서 미국에서 대표주는 엔비디아였고 그 바턴을 이제 이어받은 게 팔란티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팔란티어가 주가가 10배 이상 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당연히 반도체 당연히 좋고 그런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더존비전 뭐 이런 종목들이 아직 이렇게 유의미하게 엄청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소프트웨어를 키우려는 정책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저희는 내년에도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피지컬 AI 하면은 한국에서 대표주가 아직 없거든요. 네. 뭐 로봇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피지컬 AI를 좀 이렇게 뭐 접목시켜서 제조업하고 엮어서 뭔가 이렇게 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는 가운데 저희는 이제 현대 자동차 쪽이 그나마 조금 그 로봇과 그러니까 AI 쪽하고 제조업하고 융합시켜서 좀 이제 제조업 환경에 이제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의 자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로봇들을 이제 공급받아서 자동차 제조업에 투입시켜서 비용을 좀 효율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이제 현대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관세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야 많이 이제 해소됐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많이 이렇게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피지컬 AI 하면은 현대차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요, ESS는 사실 2차 전지주 많이 안 보셨다가 몇 개월 전에 뭐 ESS 모멘텀 때문에 갑자기 2차 전지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였는데, 저희는요 그 전력기기 관련된 뭐 LS 일렉트릭이니 뭐 그런 종목들처럼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오르는 그런 처럼 ESS도 약간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ESS가 사실 뭐 전력 설비처럼 이제 필수적인 요인은 아닌데, 예, 최근에 데이터 센터도 보고 발전소를 보면은 이 경제성, 효율성이 상당히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전력이 뭐 100이라고 이렇게 쳤을 때 100을 항상 동안 계속 소비를 하는 게 네. 아니라 한 AI 수요가 몰리는 대여섯 시간 동안 100이라는 수요가 몰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한 6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100을 이렇게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이렇게 건설하는 것보다 한 60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력 설비를 구축해 놓고 나머지 40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ESS를 장착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에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 향후에 건설되는 뭐 발전소 이런 쪽에 ESS가 부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전력 설비하고 같이 흐름을 가는 게 이제 ESS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관심 있는 섹터에 대해서 한눈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의 장기화에 따라서 AI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ESS 인터넷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11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꽤나 좋았습니다. 지금 11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8.4% 증가하면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 38.6%나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7%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는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 수출 경제 지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수출을 이끌고 있는 거는 미국의 AI 수요에 따른, 그리고 일반 서버도 사실 수요가 좀 괜찮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 역시 다른 한 축을 이끌고 있는데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관세율 자체는 이제 내려졌어요. 그런 환경에서 유럽 쪽으로 생각보다 한국의 자동차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IRA 법안이 폐지된 이후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다른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한국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가격 인하 정책을 통해서 조금 다른 그런 뭐 도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그 마켓 쉐어를 좀 이제 뺏어오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한국의 자동차 역시 좀 이렇게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역시 괜찮지만 자동차도 뭐 여기에다가 뭐 피지컬 AI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좋다라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 자체는 견조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뭐 내수가 뭐 수출보다 이렇게 뛰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소비 자체는 조금씩 개선되는 환경이겠지만 수출 위주로 여전히 내년에도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계속될 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GDP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것들 보면은 그래도 예상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달러 GDP를 환산을 해보자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역성장이 전망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의 중요성이 큰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최근에 1,470원, 80원대까지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원화가 약세를 보인 흐름 자체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부각됐던 게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금리 동결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추가됐고 거기다 플러스 한미 협상에 따라서 이제 매년 저희는 200억 달러 정도를 미국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아무래도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화 약세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나쁘냐 하면은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수출 자체도 견조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1,300원대로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원화가 약세 흐름으로 갔다 보니까 1,400원 초반대, 1,410원에서 30원 사이에까지는 저게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고 요 수준은 한 내년 초반에는 한 이런 말씀드린 1,400원 초반대 그리고 후년으로 갈수록 조금 그 모멘텀 자체는 좀 얕아지면서 1,400원 중후반대로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반기에는 좀 원화 강세, 하반기에는 원화 약세 정도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최근에 간간히 거래소로 순매수가 꽤나 큰 폭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좀 둔화되나 싶었는데 금요일에 2조 원 넘게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외국인이 했잖아요.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연말까지는 어떨 걸로 보세요? 연말까지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막 이렇게 유입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그래요? 요정 예. 수준으로 저희는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배경에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북클로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10월 달까지 11월 달도 약간 흐름 자체는 코스피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얻었기 때문에 외국인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원화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약세를 가다 보니까 여기서 더 원화 약세로 가기 전에 미리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저희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원화 자체는 조금 여기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이 12월 전까지는 그러니까 연말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이제 사실 연말에는 이제 이렇게 또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네, 그렇죠. 오래 많이 벌었으니까 사실 네. 이제 차익 실현하고 어디 놀러 가서 이제 휴가를 즐기겠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더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내년 초에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저희는 좀 높다라고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준이 이제는 세워진 거고 3차 상법 개정안도 연내에는 지금 처리를 하겠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 방침을 밝히고 있기는 한데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따른 시장의 랠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계속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계속 좀 늦어졌죠. 이제 그렇죠.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통과가 될 거고 자사주 매입소각 의무 소각 자체도 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배당 성향을 늘려야 하는 그런 업종들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주죠. 거기에서도 이제 증권 쪽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은행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모멘텀보다는 그 개별 종목별로 좀 배당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사주가 많은 증권주들은 이제 자사주 매입 증권주가 많은 중에 이제 네. 신영증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금융 그리고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배당을 넓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증권하고 지주를 좀 대표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또 다음 주면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뉴욕의 연은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커졌었는데 이번 주에도 뭐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연설이 또 예정이 돼 있고 발언이 예정이 돼 있고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잖아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파웰 의장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연설이
비둘기파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파월 의장께서는 사실 조금 중립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데이터 자체가 조금 이게 지연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이번에 고용 지표가 원래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ADP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다른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그런 걸 이제 좀 예측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보우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번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오셨던 분인데 올해 벌써 이제 2번 정도 이제 내렸으니까 12월 달에도 여전히 25bp 인하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확률 자체가 크게 이렇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정책 기조 자체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장을 보자면은 거래소는 또 예상 밖으로 시초가는 좋았는데 쉬어가고 있는 반면에 0.4%, 0.5% 지금 하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나 상승 탄력을 오히려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지금 단숨에 930선까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의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000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YTD가 거의 70%였는데 그때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0%. 그러니까 40%포인트 정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뒤져지고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그 키 맞추기 관점에서 저희는 코스닥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합니다. 모태 펀드도 있고요. 국민성장 펀드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동되는 시점이 내년부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유입되는 시점이 내년부터라는 점이다라는 점 봤을 때 이번 11월, 12월에도 이제 상승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랠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AI 캐펙스 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네. 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새로운 부지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이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이런 IT 장비주, 소재주 이런 쪽이 저희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코스닥 랠리 저희는 2026년 포인트는 한 1,100포인트를 가지 않을까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랠리가 가능하다라면서 유망 종목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